자, 이제 화폐 시간 가치하고요. 현금 수지 측정 들어가고요. 투자 분석 기법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화폐 시간 가치를 보십시오. 이제 교재보다는 이제 설명을 들으십시오. 오늘은 이제 좀 빠른 속도로 화폐 시간 가치는 이제 계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수를 사용하는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계산 문제로도 출제는 되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하고요. 이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현재 돈 100만 원과 1년 뒤에 100만 원이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돈 100만 원이라면 1년 후에라면 가치가 더, 금액이 더 커져야 되겠죠. 똑같은 금액이라면 가치가 낮은 거고요. 현재 돈 100만 원을 1년 후 돈으로 바꾸려면은 숫자가 더 커지죠. 예를 들어서 10%의 이자가 붙는다면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돼야 돼요? 110이 돼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바꾸는 것을 할증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할증할 때는 10%를 계산해서 덧셈을 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을 하죠. 1년 후에 값을 현재 값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 하고요? 이때는 할인 이렇게 하고요. 할인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돈 1년 후의 가치 1년 후의 금액에다가 나누기죠. 이제는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숫자가 더 작아지죠. 1 플러스 뭐 하면 이제 1보다 큰 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1보다 큰 수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증하면 숫자가 커지고 할인하면 숫자가 작아지는데 요거를 반복해서 곱해서 여러 기간의 경우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100만 원이 3년 후에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자율이 10%라면 연 10%라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오잖아요. 한 번 올 때마다 이자가 붙어서 100 곱하기 1.1 한 번만 하면은 1년 뒤에 값이 되죠. 이렇게 된 값을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여기다 뭘 곱하는 거예요? 1.1을 곱하면 언제 금액이 계산돼요? 2년 후에 금액이 계산되죠. 이렇게 된 것을 다시 원금이라 생각하고 여기 다시 또 1.1을 곱하면 이게 되죠. 결국 여기 올 때까지 1.1을 몇 번 곱해요? 3번 곱하죠. 여기 지금 110인데 110에다가 다시 이자가 붙는 셈이거든요. 120일이 돼요. 120일에서 또 다시 이자 붙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복리 계산하죠. 복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곱하는 게 뭐가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복리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3년 후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해와야 되는 거죠. 100 나누기 몇 번? 1.1에 세제곱,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어떤 금액 한 번만 예를 보여드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금액이 불입되는 경우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경우에 이 숫자를 다 표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여기는 10% 3년 이렇게만 있지 또 5% 20년도 있고 1% 뭐 120개월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표로 작성을 해 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표로 작성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계산할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년 3년 정도야 직접 계산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 50개월 120개월 이런 거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다 뭐로 만들어 놨다고요? 표로 다 만들어 놔서 그 표에 있는 숫자를 찾아다가 곱셈만 하면 돼요. 이게 몇 년 몇 퍼센트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몇 년 몇 퍼센트인지. 그래서
그 상황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요거는 이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알고 이 금액을 구하려 할 때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반대로 이 금액을 알고 이 금액을 알려고 하는 상황이 있죠. 자, 지금 요것만 이제 2개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6개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가 이제 세 번째가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는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어요. 여기도 이 차이점이 다들 보이시죠? 설마 이게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매 기간 말 똑같은 금액이 불입되는 이런 경우가 연금 형식으로 불입된다고 그래요. 연금 형식.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자, 이럴 때 미래의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미래의 합계. 미래 합계. 자, 요거는 현재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산된 금액이에요. 합쳐진 금액.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을 할 때 목돈이라고 표현해요. 목돈.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제가 표현할 때 푼돈이라 그래요. 푼돈을 모아서 뭐 만드는 거예요? 목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푼돈의 크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단지 미래 목돈, 요거는 현재 목돈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자는 거죠. 근데 마지막 2개는 이 푼돈의 크기를 계산하려는 거예요. 여기도 푼돈의 크기를 계산하려는 겁니다. 대신 뭐는 알려주고 목돈의 크기를 알려주고서 푼돈의 크기를 계산하려는 건데 여기 현재 목돈의 크기를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는 것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는 이게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돈을 빌려서 나누어 갚는 금액 계산할 때 그것도 그 나누어 갚는 금액이 똑같죠. 그것도 원금이자 합계죠. 원금이자 합계가 똑같게 되도록 갚는 걸 뭐라 그래요? 원리금 균등이라 그러죠. 원리금 균등. 그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빌린 돈이 1억이다. 예를 들어 대부액이다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표가 있죠. 표. 이게 바로 저당상수표라 그래요. 저당상수표. 여기에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이 6개 중에. 저당상수표가 있어서 여기에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다. 연 10%다. 그러면은 그 저당상수표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표. 이런 표에 어디를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10%를 가고 여기 기간 10년을 가면은 10년 10%를 가면은 여기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0.1627이라는 숫자 있어요. 그거를 여기 대출받은 거 1억이 대출받았다 그러면 1억 곱하기 0.1627 하면은 1627만 원이 계산된다고요. 그 1627만 원은 1억보다는 푼돈이라고요. 목돈 1억으로 빌려서 푼돈 1627만 원으로 나눠 갚는 요거 계산할 때는 무슨 표? 저당상수표. 그 표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이 모두 다 표가 있는데 그 표에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름.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돈을 알고서 미래 돈을 알고 싶을 텐데 여기나 여기나 딱 한 번에 한 번. 밑에 4가지는 매번 있잖아요. 매번. 요거 한 번밖에 없어서 요거를 일시불 내가 계수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 일시불 내가 계수 표에서 또 기간이 몇 년인지 연 몇 %인지 찾아서 그 숫자를 찾아 요 1에다가 곱하면 요 숫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곱하기만 하면 돼요. 곱하기. 그럼 이런 경우는 미래 금액을 알고서 현재 금액을 알고 싶을 때는 일시불 무슨 계수? 현가 계수 표에 가서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연 4%면 4%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서 여기 1에다가 곱하면 이 일시불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만 구별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연금 형식으로 불입돼서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고요? 연금의
내과계수라 그래요. 연금 형식으로 불입되는 미래가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20년 연 5%다 그러면 뭐예요? 20년 5%에 해당하는, 여기 찾아가면 되죠. 20년 5%의 연금의 내과계수표에 가서 숫자를 찾아서 요 1에다가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다 우리는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표인지만 알면 된다고요. 이게 뭐 공식을 알아야 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계산 문제는 2004년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2004년도에 15회 때 합격률이 0.7%일 때 전교 1, 2등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0.7%면. 그죠? 1000명 중에 7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한 학년이 1000명인 학교가 몇 명 돼요? 거의 없죠? 500명인 학교에 3.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4등이라 쳐도 500명이면 문과 이과 나누면은 반반으로 나누면 250명 중에 1, 2등 해야 합격할 수 있는, 서울대 가야 될 정도, 서울대도 어쩌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여기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서울대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서울대 가는 사람도 여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서 이게 공식을 알아야만 이거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를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은 저는 여기 공식을 아예 안 써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른 교재들을 보면은 여기 공식도 써놨어요. 그리고 공식도 외우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근데 저는 아예 제 수준에서 차단하잖아요. 제 수준에서 차단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공식을 외우라 한다니까요. 저는 대신 제가 책임지는 거죠. 제가 책임. 왜 그렇게 공식을 외우라 하겠어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가르쳤다, 외우라고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외우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굳이 그걸 공식을 외울 의미가 없잖아요. 표도 다 돼 있고, 지금은 전자계산기에 다 돼 있어서 이렇게 검색하면 컴퓨터에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숫자하고 몇 년하고 몇 퍼센트 딱 집어넣으면은 금방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런 세상에 이게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출제되지 않을 거다 확신을 했고,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 시험 이후로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공식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오면은 제 손에 장 지진다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뭐는 외워 놓으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정도는 외워 놓으라 그랬어요. 요거 일시불에 요거 내과계수, 요거 1 플러스 R의 n승이잖아요. 그죠? 이제 R과 N에 따라서 이게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요 정도. 이거는 이제 나누기 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거는 정말로 그렇게 출제된 적이 없다니까요. 혹시라도 원래 만약에 출제되면 어떡하면 돼요? 여러분은 찍으면 되고 저는 지지면 되고, 이렇게. 이게요, 이런 공식이 제가 이걸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쓰기는 다 씁니다. 이게 이 공식을 다 써요. 저는 이 공식을 유도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수학적으로 유도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공식을 안 가르치는 거는 저도 옛날에 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거 공식 외워도요 금방 까먹어요. 이 6개 중에 이 4개를 더 외워야 된다고요. 외우시려면 외우세요. 말리지는 않아요.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외워도 까먹을 가능성이 많고요.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공식을 써야 될지 저 공식을 써야 될지 헷갈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1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 1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알아도 풀기가 벅찬 문제라고요. 알아도. 그런 거를 왜 하냐고, 왜. 그죠? 그래서 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자고요. 언제 뭐를 사용하는지. 이름은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연금의 현가계수표에서 숫자를 찾는다. 그래서 곱하기 한다. 자, 요거 저당상수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랬고요. 요거는 감채기금계수라고 해요. 감채기금계수.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쪼갠돈 계산하는 거죠. 쪼갠돈. 이렇게. 쪼갠돈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네, 요거는 이제 합친 목돈 크기 계산하는 거예요. 네, 현재 돈을 쪼개는 건 뭐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거. 현재 돈 쪼개는 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돈 대출 받아가지고 나누어 갚는 거니까. 지금 1억을 쪼개서 나누어 갚는다 이 말이에요. 현재 돈 쪼개는 게 뭐다? 저당상수. 미래 돈 쪼개는 거는 감채기금계수. 이렇게 쪼개는 거는 감채기금계수, 저당상수. 자, 그러면 자, 우리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게 하면은, 자,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매달 50만 원씩 임대료 수입이 발생해요. 자, 벌써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달 50만 원씩 임대료 수입 발생한다 그랬죠? 그 머릿속에 뭐를 생각해야 돼요? 50, 50을 생각해야 되죠? 자, 이러면은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 아니에요? 일시불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일시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50, 50, 50 이렇게 알려줬다는 얘기는 목돈을 묻겠다는 뜻이에요? 푼돈을 묻겠다는 뜻이에요? 목돈을 묻겠다는 뜻이죠. 푼돈을 알려줬으니까. 50, 50을 알려줬으니까. 뭘 묻겠다는 뜻이에요? 목돈을 묻겠다는 뜻이에요. 50, 50, 50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럼 언제 목돈을 묻느냐? 이걸 이제 다음에 판단해야 돼요. 50, 50, 50씩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이 60개월 동안 내가 운영을 한다면, 5년간 운영한다면, 이거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현재 목돈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물건이 내가 얼마 주고 사면 적당할지 현재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미래 발생하는 돈은 미래지만 이걸 50 곱하기 그냥 60 하면 안 된다고요. 50 곱하기 60 하면 5, 2, 3면 3천만 원인데 지금 내가 그 3천만 원 주고 사?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가치로 나눠서 좀 더 적게 사야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무슨 계수를 찾아야 된다? 연금의 현가 계수를 찾아야 현재 가치를 아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샀는 물건이 있는데 실제로 50만 원씩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적금 부었을 때 60개월 후에 얼마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연금의 내가 계수를 이용해야 되죠. 50, 50, 50 들어간 거를 60개월 후에 목돈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문제에서 50, 50, 50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를 물을 거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목돈의 크기를 물을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재 목돈의 크기를 묻느냐, 미래 목돈의 크기를 묻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거는, 이걸로 끝내면 돼요. 더 이상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화폐, 현금 수지 측정.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측정하는 거예요. 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측정하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항상 두 가지 이득이 발생한다 했어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렇게. 소득이득과 관련된 것이 영업수지 계산이에요. 영업수지 계산. 그 다음에 자본이득과 관련되는 것이 지분복귀액 계산이에요. 나중에 처분했을 때 돌아오는 돈을 말해요. 근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영업수지 계산. 요거는 이제 곁다리로 보는 거예요. 곁다리로. 그래서 영업수지 계산을 이제 해야 되고요.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영업수지 계산은 이제 임대료 수입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가능총소득 했죠. 앞에 민감도 분석할 때도 했었죠.
가능총소득이 이제 예를 들어 1억이다. 자, 아까 500만 원 하는, 연 500만 원 하는 방이 20칸이 있다. 그러면 1억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게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공실이 있을 수가 있고, 방은 찾는데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또는 불량부채충당금 그래요. 그걸 빼면은 유효총소득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이제 9천만 원이라고 치고요. 다음에 순영업소득 하죠. 순영업소득. 자, 여기 이제 경비를 빼고요. 7천만 원이 남습니다. 자, 이게 일단 내 주머니에 9천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내 통장에 찍힌 돈이 9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통장에 찍힌 돈. 이게 이제 요 나머지 1,000만 원은 구경도 못한 돈이에요. 9천이 그나마 내가 구경이라도 한 돈이죠. 여기에서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게 경비를 빼야 돼요. 경비 빼지 않고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이 업을. 그리고 나서 여력이 있으면 이제 뭐를 갚는가 하면은 빚을 갚는 거죠. 빚을. 이게 경비도 충당을 못 하는데 빚부터 갚을 수는 없어요. 경비를 충당해야 이제 빚을 갚을 여력이 되는 거죠. 그 빚을 갚으면 세전 현금 수지 그래요.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자, 여기에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단계 사실은. 지금 이 7천에서 3천 내려왔다. 그러니까 세전 밑에 세후가 있어요. 세금을 내기 전, 세금을 내고 난 후. 자, 세전, 세후와 그 위에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7천에서 3천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얼마를 이제 빚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4천만 원 원금이자를 갚은 거예요. 다 원금이자를 포함해서 갚은 거예요. 자, 그 소리는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전액 내 돈으로 투자했다면 이 7천이 요 밑에 그대로 7천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요 차이를 보고 눈 뜨세요. 요 차이를 보고 아니 눈은 뜨고 있어요. 다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눈은 뜨고는 있는데 거의 자는 수준이에요. 자는 수준. 여기서 7천에서 3천으로 내려왔는데 요게 남의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란 얘기예요. 이거 보고 이거 다 내 돈으로 투자한 거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억을 이제 10억의 매물이 나왔다면 이게 6억 또는 4억 이렇게 해서 타인 자본이 6억, 자기 자본이 4억 이런 식으로 남의 돈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뒤에 갈 때 뒤에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얘네들이 나오면은 반드시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세전현금수지 또는 세후현금수지 하면은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투자액.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세전현금수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총투자액 나왔다. 그럼 틀린 거고요. 순영업소득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분투자액이 나왔다. 이러면 틀린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유순전후 하는데, 자, 여기 빼는 단계가 일단 세 단계가 뭐라고요? 영업 경비 빼고, 빚 갚고, 빚을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다음에 요거를 영업소득세 그래요. 영업소득세. 자, 위에 맨 위에 여기에 차이 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대손 충당금 했고요. 여기에 기타 소득은 더합니다. 기타 소득은 영업외 수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업외 수입은 더해요. 그래서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계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영업소득세에서는 뭐를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별해야 돼요. 자, 포함되는 항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험료, 유지비, 관리비 여러 가지 포함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재산세. 자, 이게 영업소득세는 안 낼 수도 있어요.
적자일 때는 안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재산세는 이게 적자든 적자가 아니든 늘 내야 되죠. 그래서 영업경비 중에 고정경비예요, 고정경비. 그래서 포함시키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거 포함 안 돼요. 포함 안 되죠? 위에서 빼잖아요. 영업경비는 포함 안 된다고요. 이거 밑에서 빼죠? 경비 포함 안 돼요. 이거 포함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요. 가유순전후, 이 순서대로. 가유순전후 외우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자, 근데 영업소득세, 부채서비스세, 공실 및 대손충당금, 이거는 공식에서 벌써 영업경비에 안 들어가는 게 보이죠? 자, 이거를 표를 보면서 대답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대답을. 시험 칠 때는 이거 없이 그냥 문장으로 읽어야 돼요, 문장으로. 문장으로 읽어야 되니까 이게 머릿속에 콱 들어와 있어야, 콱 박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포함되는지 포함되는지 여기 금방 나온다고요. 이거 말고도 더 해야 돼요,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감자, 소개해서 더 해야 돼요. 감은 감가상각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자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대수선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의 경비로 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 급여. 소유자가 자기 월급이라고 가져가는 거. 개인적인 업무비. 이런 것들은 영업 경비로 털면 안 된다고요. 감가상각비는 현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경비 들어가면 안 돼요. 자본적 지출, 대수선비를 그 해의 경비로 다 털어버리면 안 돼요. 그의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대수선비 같은 거는 이 말이에요. 한번 해놓으면 여러 해 동안 효용이 지속되잖아요. 그다음에 소유자 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소유자의 개인적인 업무비요. 소유자가 친구만 만나는데 쓴 돈, 이런 거라든가. 자기 집에 사 쓰는 물품을 가게에서 사 쓰는 물품이라고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자, 영업경비에서 주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유순전후 이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영업경비에서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 실무에서는 이자만 빼요, 이자만. 근데 이론적으로는 원금 이자를 빼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은. 이렇게 보니까 별 감흥이 없죠. 자, 여기 이런 교재 543쪽 보십시오. 543쪽. 28번에 2번 보세요. 28번에 2번 찾으셨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틀렸죠? 그렇게 지금 틀린 지문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아시겠어요? 다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자, 여기까지 했어요. 경비, 부채세, 영업소득세. 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거는 자, 이거는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게 관건이에요. 순영업 소득이 저게 다 7천만 원이 다 번 돈이 아니에요. 저걸 다 번 돈이라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많아요. 저게 다 번 돈이 아니고요. 순영업 소득에다가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 대체충당금,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세요. 이게 대체충당금은
난이도가 높아요. 이런 거 더 하는 게 있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로 조정해야 되는가 하면, 앞에서 제가 그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절세 효과 한 적이 있어요. 절세 효과. 절세 효과 뭐예요? 절세 효과.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 그게 뭐예요? 남의 돈을 사용했을 때 이자만큼은 비용 공제한다 그랬고요. 감가상각비도 공제한다 그랬죠.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자, 여기 남의 돈을 사용했을 때 이자만큼은 비용으로 털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또 뭐로 인정을 해줘요?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면 이 말이에요. 그럼 세금이 절약되는 거죠. 그게 절세 효과예요. 절세 효과. 절세 효과에서 나왔어요. 이게 다 내가 번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왜냐하면 아직 여기 감가상각비 여기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아직 감가상각비를 아직 빼지 않은 상태라고요. 감가상각비 아직 빼지 않은 상태니까 감가상각비 빼고, 아직 이자도 안 뺐잖아요. 여기 이자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로 인정을 해주겠다. 비용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세율. 그러면 이제 영업소득세가 계산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순대이감 이렇게 해서 순대이감. 순대이감. 그리고 이제 세전연금 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세전연금 수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대체충당금은 그냥 그대로 더 하는데요. 세대 원감 그래요. 원금 상환액. 감가상각액. 그래서 요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거 중간에 이자 비용하고 원금 여기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이유는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연금 수지로 갈 때 뭐를 빼요? 부채 서비스 빼잖아요. 순에서 전 내려갈 때. 이때 이자만 뺀 게 아니고 뭐도 빼버려요. 원금도 빼버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이자만 뺀다면 모르겠는데 뭐까지 빼버렸기 때문에 원금 상환까지 빼버렸기 때문에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금 상환분은 더해줘야 조정이 돼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가유순전 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정리하시고,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여기 말고도 포함되지 않는 게 감자 소개가 되어 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다.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 순대이감 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한 후에 거기에다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한다. 됐죠? 됐나요? 자, 요게 이제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영업수지 계산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요. 그래서 270, 271조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 다 질문합니다. 감가상각비 이런 게. 영업 경비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포함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필요하죠. 순대이감 있어야 되니까. 맞나요? 그럼 결국 세후연금수지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필요하다는 얘기죠. 세전연금 수지 계산할 때는 필요 없죠. 여기까지는 감가상각비 필요 없다고요. 요 밑에 필요하다고요.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도 묻는단 말이에요. 감가상각비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유효총소득 계산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유효총소득 계산할 때 필요한 거는 그 밑에 건 필요 없어요. 그 위에 게 필요한 위에 게 공실률이라든가 기타 소득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그죠?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으면은 그 위에 거 필요하다고요. 밑에 건 필요 없고요. 그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저걸 공식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반드시 저기 돼 있어야 돼.
저게 돼 있어야 이제 투자 분석 기법도 할 수 있어요. 이제 투자 분석 기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본이득 계산하는 거는 이제 곁다리로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이게 됐다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돼 있다고 보고, 자, 뭘 하는 거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자, 투자 분석 기법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지금까지 출제된 수준이 그 뜻을 묻는 것 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여기에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물론 과거에도 약간 그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걸 물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나마 약간 난이도 높은 걸 물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다른 얘네들은 전부 다 뜻이에요. 뜻을 묻는 거예요. 어림셈법에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승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승수는 뭐예요? 무슨 수익률은 뭐예요? 이렇게 뜻을 묻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뜻을 묻는 게 다기 때문에 단지 용어의 뜻만 파악하면 된다 이 말이죠. 단지 용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헷갈릴 뿐이에요. 용어가 한 20가지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 이론을 묻는 게 아니라 뜻만 묻는 거니까 그건 반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면 패턴. 이거 이제 어림셈법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승수법에서 이 승수라는 것은 어떻게 번역하라고 그랬어요? 몇 년 걸리는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몇 년 걸리는가. 요거는 몇 퍼센트 버는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는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몇 년 걸리느냐 이 말이고 이거는 투자액으로 번 수익이 몇 퍼센트 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는데 자, 이 자금이 투자된 것은 10억이고 이거를 회수하려면 1억으로는 몇 년? 1억으로는 10년, 뭐 9천만 원으로는 약 11년, 7천만 원으로는 약 14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세전 현금 수지나 여기 세후 현금 수지는 10억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몇 억을 회수해야 돼요? 4억을 회수해요. 4억을. 이제 비교할 때 그것만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소득으로 가능 총소득이든 유효 총소득이든 문제에서 주는 대로 대답하면 돼요.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나 하는 거는 총소득 승수. 순영업소득으로 몇 년 걸리나 하는 거는 순소득 승수.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로 몇 년 걸리는가 하면은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 2,500으로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가 하는 거는 세후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수가 모두 몇 개? 4개, 4개. 가능 총소득이든 유효 총소득이든 다 뭐라고 해요? 총소득 승수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은 순소득 승수 한다고요. 그 다음은 세전 수지 승수 한다고요. 다음은 세후 현금 수지 승수 한다고요. 저 공식만 외우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 총소득과 순소득은 무슨 투자액을 회수해야 돼요? 총투자액을 회수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분자로 간다고요. 총소득 분모, 총투자액 분자, 순소득 분모, 총투자액 분자. 자연스럽게 위에 쓰잖아요. 제가 지금 지분투자액이 분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전현금 수지분의 지분투자액, 세후현금 수지분의 지분투자액. 됐나요? 시각적으로 지금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에 투자액이 분자로 가면 승수법, 승수. 요거는 총투자액 회수하는 거고 요거는 지분투자액 회수하는 거예요. 자,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좋겠어요? 적게 걸릴수록 좋겠어요? 적게 걸릴수록 좋겠죠. 이 숫자가 클수록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적게 걸리는 거예요? 이 숫자가 클수록 많이 걸리는 거겠죠. 시간이 몇 년 걸리는가? 1억으로 10억 회수하는데 10년 맞잖아요. 7천만 원으로 10억 회수하는데 약 14년. 보통은 얘가 더 크겠어요? 얘가 더 크겠어요? 순소득 승수가 더 크겠죠. 소득은 누가 더 크고? 소득은 총소득이 더 큰데 승수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순소득 승수가 더 큰 거죠. 7천만 원으로 회수하는 게 더 많이 걸릴까네 시간이. 1억으로 회수하는 데는 몇 년? 10년. 7천만 원으로 회수하는 데는 14년. 적은 돈으로 회수할 때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더 크겠어요? 세전승수가 더 커요? 세후승수가 더 커요? 세후승수가 더 크죠? 적은 2,500으로 회수해야 되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2,500분의 4억 하는 게 16년, 3,000분의 4억 하면 13년. 됐나요? 그게 다 질문하는 거라고요. 문제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일반적으로 누가 더 크다, 세전보다는 세후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 또 질문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287쪽에 문제를 보십시오. 승수법과 수익률법. 요걸 먼저 하고, 수익률을 먼저 해야 되니까, 승수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법은, 이거 역수. 그러니까 몇 퍼센트 버는가 이 소리는 10억으로 1억을 벌면 몇 퍼센트예요? 10%. 10억으로 7천만 원 벌면 7%. 이렇게 버는 거예요. 10% 번다, 7% 번다. 그러면 4억으로 3천만 원 벌면 이건 7.5%, 7.5%. 4억으로 2,500 벌면 6.25%. 이게 다 퍼센트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뭘로 버는 거예요? 4억으로 버는 거고. 항상 지분 투자액 나와야 되고. 얘네들은 뭘로 버는 거예요? 총 투자액으로 버는 거죠. 자, 여기서도 그제 4억으로 2,500 번다. 맨 밑에. 자, 요거를 세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세후 수익률, 세후 승수. 세후자는 그대로 패턴에 따라 이름 붙이면 돼요. 패턴에 따라. 근데, 자, 요것이 문제, 요것이. 4억으로 3천만 원 버는 거, 지분투자액으로 세전현금 수지 버는 거, 예? 그거를 세전수익률이라고 안 하고 지분배당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분배당률. 물론 세전수익률이란 말 쓰는데 한 번도 세전수익률로 출제된 적 없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배당률로 출제. 지분배당률. 자, 10억으로 7천만 원 버는 거 몇 프로예요? 10억으로 7천만 원 벌면 7%죠. 그거를 순소득 수익률 안 하고요. 종합환원율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종합환원율의 용어와 지분배당률의 용어, 이게 패턴에 따라 용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 용어가 패턴이 다른 데다가 시험은 자주 나오니까. 지분배당률과 종합환원율. 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이쪽은 총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수익률법의 용어가 기억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도 어떡해요.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학자들이 이러면 까라면 까야 되고 해야 되지. 할 수 없어요. 이 용어가 패턴에 따라 돼 있는 게 아니라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출제는 자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라도 공부를 안 하고 시험 합격할 수 있다면 그는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은 거죠. 공부를 좀 해야지. 운전면허 시험보다는 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배당률, 종합환원율. 근데 용어가 보세요. 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 지분 투자액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후는 항상 후자가 붙어 있으니까 지분 투자액이 나오는 경우는 세전 아니면 세후인데 한쪽에 세후 있으니까 이쪽은 자동으로 세전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종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총투자액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총자 붙어 있는 게 총자산, 총자 붙어 있죠, 여기는 다 총소득이 총소득. 여기 무슨 소득? 순영업소득. 여기는 종합환원율은 순영업소득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는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요 두 개는 지분투자액, 요 두 개는 총투자액. 그러니까 이제 투자액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투자액이 분모로 가잖아요, 지금. 총투자액분의 총소득, 총투자액분의 순소득, 지분투자액분의 세전수지, 지분투자액분의 세후수지. 그죠? 여기는 투자액이 분자로 가잖아요, 지금. 여기는 투자액이 뭐로 오는 거고. 됐나요? 시각적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맨 위에 투자액이 이렇게 가네, 분자에 가는구나. 여기는 투자액이 분모에 가는구나. 됐나요? 시각적으로 찍으라고, 시각적으로. 사진을 딱 찍듯이. 자, 결국은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자, 그래서 287쪽에 보십시오.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현금으로 나눈 값이다. 총투자액 나왔는데 세후 나왔죠. 287쪽에 1번 지문 맨 밑에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뭐로 나눠야 돼요? 총소득으로 나눠야죠. 총소득 승수니까 승수자 앞에 있는 게 그게 다 소득이 나와야 되는 건데 맞지 않아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세후가 나오죠. 세후가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짝이 안 맞다고, 짝이. 그 다음에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지분투자액과 세전은 짝이 맞죠?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다음에 3번은 순소득 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순영업소득 나왔는데 지분투자액 나왔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지분투자액이 나오면은 세전 아니면 세후 나와야 된다. 짝이 안 맞다고, 지금. 그 다음에 지분투자 수익률은 세후 4번 세후현금 흐름 승수는 세후가 나왔잖아요. 지분투자액을 세후현금으로 나눠야지. 그 다음에 지분투자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이 지분투자하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순영업소득은 이게 총투자액이 나와야지. 지분수익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눠야 돼요. 순영업소득 자리에 지분수익이 들어요. 지분수익. 여기는 지분투자 수익률 없어요, 지금. 지분 배당률만 있죠. 그 순영업 소득 자리에 뭘 넣어야 된다고요? 지분 수익을 넣어야 돼요. 지분 수익. 지분 투자 수익률은. 이거는 지렛대 효과 할 때 얘기예요. 지분 수익률은 이 말이에요. 지분 투자액분의 뭐예요? 지분 수익. 이거 했었잖아요. 이게 지렛대 효과 할 때 했던 거잖아요. 지분 투자액분의 전체 수익, 전체 수익에서 뭘 뺀 거예요? 이자 뺀 거잖아요.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는 이자만 빼야 하잖아요.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는 전체 수익은 뭐가 되는 거고, 전체 수익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합이고, 지분 투자액분의 여기 소득이득 더하기 뭐라고요? 자본이득 더한 것에다가 뭐를 뺀다고요? 이자를 빼기 때문에 이게 지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과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지분 배당률과 다른 놈이라고요. 지분 투자 전체 배당된다 이런 의미고요. 정확한 수익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는 자본이득까지 고려하잖아요. 지금 다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분 배당률은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분의 뭐라고요? 세전현금 수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액분의 어디에서 뭐를 빼야 돼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잖아요.
순영업소득, 이게 소득이득이에요. 순영업소득이. 순영업소득이 소득이득이라고요. 여기는 뭐만 따져요? 소득이득만 따지지 자본이득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소득이득에다가 원금이자 뺀 거고 세전수지는, 여기는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는 소득이득뿐만이 아니라 자본이득 번 거는 다 더해서 뭐만 뺐어요. 어떤 게 정확한 수익률이에요? 이게 정확한 수익률이지. 이거는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죠. 이거 원금까지 빼버렸으니까. 뭐도 고려 안 하고 자본이득도 고려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어림셈이라, 어림셈.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거 어림셈. 이것도 어림셈. 다 어림셈이에요. 어림셈. 정확한 수익률 계산하려면 뭐뭐 다 해야 되니까 자본이득, 소득이득 다 따지고 뭐만 빼야 돼요? 이자만 빼야지. 아셨어요? 이게 정확한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어림셈이라고. 됐나요? 자, 일단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